대한민국과 건국 대통령의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농지개혁입니다. 우리 역사 5천년 동안 신분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가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떤 직업을 택하게 될지,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가 신분으로 미리 결정이 됐습니다. 귀족과 천민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은 반상,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에서 제일 위에 차지한 계층이 양반입니다. 제일 아래, 천하디 천한 아래 것이 백정입니다. 백정은 소나 돼지를 잡는 도살업자들 뿐만이 아니고요. 죄수의 목을 치는 망나니, 사냥꾼, 요즘 말로 하면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품백, 구두 이런 거 가죽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렇게 가죽으로 각종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 가정에서 쓰는 버드나무로 만든 물품들을 제조하는 버드나무 세공업자들, 이런 다양한 직업군이 백정에 속했습니다. 백정의 숫자는 굉장히 많았어요. 성종왕조실록을 보면은 조선 성종 시절에 전체 평민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백정이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백정인가 양반인가는 머리에 쓴 모자만 봐도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께 보여지는 화면처럼 양반들은 머리에 갓을 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갓을 쓰는데 일생에 한 번 갓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는 뜻으로 갓을 벗고 패랭이라는 것을 씁니다. 갓은 제주도에서 뛰어다니는 말의 꼬리, 말총으로 만들죠. 패랭이는 대나무를 가늘게 깎아서 만든 대깨비를 엮어서 만듭니다. 양반이 패랭이를 쓰는 것은 부모님 장례식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반이 일생에 한 번 쓰는 패랭이를 백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씁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양반이 부모님 장례식 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미의 패랭이를 백정이 평생 쓴다는 거는요, 백정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갓이냐 패랭이냐 이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1809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순조 임금 9년에 개성에 사는 백정이 장가를 가게 됩니다. 결혼식 날은 누구나 특별하게 꾸며요. 남자들은 턱시도 입습니다. 여자들은 예쁜 드레스를 입죠. 백정 신랑이 일생에 한 번 장가가는 날 갓을 쓰고 싶었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양반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평생에 딱 한 번, 오늘 장가가는 날 갓을 써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씨 좋은 양반이 갓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백정 신랑이 갓을 쓴 모습을 다른 양반들이 발견을 해요. 양반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이 신랑을 결혼식 날 구타해가지고 거의 불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감히 천한 것이 양반이 쓰는 갓을 썼다고 소문이 번져나가면서 양반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개성에 사는 백정들의 집이 무려 200채가 불태워지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양반들 평생 쓰는 갓을 장가가는 날 하루 한 번 쓴 것 때문에 불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 불태워지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제라는 것이 엄격했고 그 차별로 말미암아 수많은 피눈물 나는 아픔을 이 상놈들, 백정들, 소위 아래 것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 요새는 갑오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갑오경장과 갑오개혁으로 법적으로는 양반 상놈 제도가 없어집니다.
갑오경장의 내용 가운데 반상, 양반과 상민의 차별을 혁파한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 만들어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내내 양반 상놈 제도가 유지되죠. 그 증거가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뭐 이런 유명한 시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일제시대의 종, 머슴으로 살았던 그 집안의 사연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종놈의 자식이 어디를 가든지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몇 방울의 피, 머슴의 피고 상놈의 피입니다.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뜨거운 여름에 숙회, 수컷, 남자 개가 이렇게 혀를 늘어뜨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이 종의 자식 상놈의 아들이 병든 숙회처럼 살았다. 저는 이 시가 비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비유가 아니고 직설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박물관에 갔다가 종이 조각 하나를 봤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팔매 파는 사람 아무개, 살매 사는 사람 아무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아주 멋진 서예, 붓글씨 솜씨로 쓰여져 있는 문서였습니다. 파는 사람 있고 사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팔고 사는 물품이 나오는데 점잖게 한문으로 수개라고 썼습니다. 그 수개가 뭐냐면 미당 서정주 선생이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종의 아들의 아픔을 노래한 바로 그 숙회입니다. 실제로 종이 조각 하나를 갖고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그 조선의 노비 문서를 박물관에서 보는데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야, 이 영수증 하나 가지고 세상의 사람을 물건처럼 짐승처럼 사고 팔았구나. 사람이 숙회, 남자 노비, 남자 종, 점잖게 수개라고 써서 실제로 사고 또 팔았습니다. 서정주 선생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쓴 게 1937년. 일제시대에도 상놈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48년 이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세웠으니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군 과정에 양반 상놈 제도가 문제가 돼요. 왜? 양반이 어떻게 상놈이랑 같이 밥을 먹습니까? 양반과 상놈이 같은 내무반에서 잠을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군대를 만드는데 양반군, 상놈군, 내무반도 따로, 식당도 따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겠어요? 골치가 아파진 창군 지도자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양반 상놈 섞이면 곤란하니까 대한민국 국군에는 양반 출신만 받자. 상놈은 아예 받지 말자. 제가 이름 대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위대한 독립투사들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양반 상놈 차별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독립운동사를 확인해 보면 양반은 양반끼리 밥 먹으면서 독립운동하고 상놈은 상놈끼리 밥 먹으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란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5,000년 이어내려온 신분차별, 500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양반 상놈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청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 양반 상놈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는 뜻을 세웁니다. 감옥에서 쓴 명적, 한국 자유주의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독립정신에서 청년 이승만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결박당한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결박되어 있느냐? 결박당한 마음의 상태는 첫째로 양반과 상놈이라는 잘못된 제도에 백성들이 묶여 있다. 양반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호령하고 억압하는 것밖에 없다. 양반들을 비판합니다. 동시에 상놈은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독립정신, 자주정신이 없고 그저 윗분 양반 어르신의 처분만 바라는 자신의 행복이 양반네 손에 오롯이 달려있다고 믿는 결박된 마음 상태에 묶여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양반 상놈 나눠서 차별해갖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자유라는 개념으로 결박된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부르짖습니다. 독립정신의 한 대목. 전국을 통틀어 양반은 전 국민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 양반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999는 모두 양반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나라에서는 999의 백성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우수한 백성들을 잃어버려 나라는 날마다 쇠퇴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백성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양반들에게 모든 특권을 다 줬습니다. 그 양반들이 모두가 애국자여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해도요, 그 한 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능력들이 다 사장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사람 차별해 갖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어서 결국 조선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양반 상놈 제도를 혁파해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상놈들이 일하고 활동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평등국가, 국민국가를 세워야 한다. 조선 말기 한성 감옥에서 20대의 청년 죄수 이승만이 신분 해방의 뜻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양반 상놈 제도를 없앨 것인가 평생을 연구하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 미국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제 내가 실시하는 개혁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 이승만의 개혁이 뭐냐? 양반 상놈 차별을 없애기 위한 농지개혁입니다. 자, 양반 상놈 제도와 농지개혁, 경제제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1894년에 갑오경장으로 법으로는 양반 상놈 차별이 폐지됐어요. 그런데 만약 그 법을 들은 상놈이요, 양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 가정해 봅시다. 이보시오, 내가 어제까지는 나으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양반 상놈 차별이 없으니까 나으리가 아니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백성이요, 나 상놈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만약에 상놈이 양반한테 이런 소리 하면요, 양반이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너 오늘부터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그걸로 게임은 끝나요. 왜? 양반이 곧 지주였습니다. 상놈은 곧 소장농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직업이 많죠.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주인은 모두 양반입니다. 그러니 상놈은 그 양반의 땅을 빌어서 소작을 부쳐 먹고 살아요.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거둔 수입의 최소한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소작료로 바칩니다. 그러니 양반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요,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는 수십 명, 수백 명 상놈, 하인 하녀들의 1년 수입의 절반을 혼자서 다 갖습니다. 상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양반에게 1년 연봉의 절반 이상을 바쳐야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요, 양반이 너 농사 짓지 마 그러면 상놈이 아무리 평등을 부르짖어도 농업국가에서 땅이 없어서 농사 못 지으면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차별을 철폐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분의 처분에 의해서 나뿐만 아니고 처자식, 가족 모두가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은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 이 지경이면요, 아무리 평등의 법을 만들어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양반 상놈 제도를 폐지하려면 법으로, 교육으로, 말로 백날 떠들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상놈 해방이 가능하냐면 양반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면 된다. 그래서 1948년 신생국가 대한민국은 최초의 헌법인 재헌헌법 86조로 토지개혁을 명문화합니다. 이게 북한의 토지개혁, 사실은 북한은 토지개악입니다. 토지개혁한다고 무상몰수, 무상분배다 이러면서 농민들 땅을 뺏어가지고요, 무상몰수는 했어요. 무상분배 절대 안 했습니다. 공산당이 그 땅 다 가지고 있어갖고 공산당은 지주가 되고 일반 백성들은 노예가 돼갖고 무려 400만 농민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 엉터리 토지개악과 남한의 토지개혁의 차이점, 대한민국 엉터리 같은 역사학자 한심한 교과서는 북한의 토지개혁이 잘한 거, 대한민국은 못한 거, 이런 식으로 왜곡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요, 북한은 토지개혁한다고 그러고 토지를 다 뺏었고 그 토지개혁에 대한 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법도 만들지 않고 공산당이 강제로 뺏어갖고 지들 맘대로 처분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재헌헌법 86조 무조건 토지개혁한 게 아니고요, 먼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속하는 헌법 하위에 있는 법률을 만들고 시행세칙을 만들고 이렇게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합법적으로 제대로 토지개혁이 진행이 됐습니다. 1948년 12월 4일 대통령 이승만이 직접 전 국민에게 토지개혁을 호소합니다. 토지개혁 문제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연설을 하죠. 이 당시에는 집집마다 텔레비는커녕 라디오도 한 대씩 없던 시절입니다. 그 마을에 라디오가 있는 집에서는 크게 틀어놔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통령 이승만의 연설에 귀를 기울입니다. 5,000년 만에 처음 농민들이 과연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느냐, 5,000년 만에 처음 농민들이 땅을 소유하는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과연 가능한가? 이러니 농민들은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또 지주들은 야, 이거 내가 양반이라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그 특권이 폐지되는 거 아니야? 자기 밥그릇이 달린 문제니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지주는 지주대로, 소장농은 소장농대로 전 국민이 라디오 연설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왜 토지개혁을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해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을 인쳐서 도장 딱 찍어서 너는 양반이니까 편하게 살아, 너는 상놈이니까 죽도록 고생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도장 찍어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는 대대로 부자요,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지냈으니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양반 상놈 차별하는 것은 기독교인 이승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자연법칙, 하늘의 뜻, 누구나 지켜야 되는 운명,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양반 상놈 차별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체의 주인은 과연 민주주의란 건 뭐냐? 이렇게 해설했어요. 반상, 양반과 상놈이라, 귀천, 귀족과 천민이라 하는 등분, 차별을 다 없애고 모든 국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승만의 천재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그 이전 서양에서는 민주주의를 정치 제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 지도자를 투표를 통해 선거로 선출합니다. 선거가 있어야 민주주의고, 일당 독재가 아니라 다당 경쟁 체제가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선거나 다당제와 같은 정치제도라고 이해했는데, 이승만의 천재적 통찰력은요, 그 민주주의를, 정치적인 개념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당제가 있고 선거가 있다고 해도 양반 상놈, 지주 소장농 제도가 있어가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국민들 밥도 못 먹여주는 민주주의가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민주, 국민이 주인이라 그러면서 그 국민이 양반 밑에 상놈이 되고 지주 아래 소장농이 돼갖고 목구멍이 포동청 아닙니까? 먹고 사느라고 양반한테 굽신거릴 수밖에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될 수 있느냐.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농지개혁해갖고 양반 눈치 안 보고 귀족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내가 이래서 내가 벌어먹고 살 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국민, 그 사람들이 민주,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맞는 말씀 아닌가요? 이 이승만의 주장에 일부 동조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강욱중 의원이라는 분이 왜 농지개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지개혁은 한마디로 머슴을 없애는 것이다. 머슴은 1년 12달의 노동을 주인에게 바친다. 거기 더해서 365일의 자유까지 주인에게 바친다. 1년 12달 365일, 이건 정말 노예처럼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12달의 노동을 바치고 365일의 자유까지 바쳐야 되는 그 통곡들의 피눈물, 그 머슴들의 피눈물, 그 머슴들의 한을 풀어주고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방법이 농지개혁이다. 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신분해방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강욱중 의원 같은 분은 농지개혁에 찬성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국회가요, 양반이 많았을까요? 상놈이 많았을까요? 지주가 많았을까요? 소장농이 많았을까요? 물어보나 많아죠? 양반, 그 중에서도 남자만 교육받았던 시절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되려면은 교육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 압도적으로 양반 출신이 많았습니다. 비록 내가 양반이지만, 비록 내가 지주지만,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는 이 양반과 지주의 특권을 폐지해서 농지개혁해야 된다라고 국회의원들의 애국적 결단을 내리면 좋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나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한 국회냐, 국민을 위한 국회냐, 아니면 국회를 위한 국회, 국회의원 자신을 위한 국회냐. 예나 지금이나 이게 한국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지주, 양반 출신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주와 양반,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농지개혁을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와 국회가 중심이 된 양반 지주가 거의 내전에 가까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강공 드라이브를 거니까 농지개혁을 반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국회가 끝까지 저항한 게 토지 대금 문제입니다. 땅을 상놈 머슴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요, 국회가 만든 법, 농지 대금을 한 해 수확량을 100%로 가정했을 때
300%라는 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소작료가 보통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에 50%를 바쳐야 되니까 6년 정도 소작료를 바치면 7년 때는 내 땅이 되는, 뭐 그것도 5,000년 동안 농민이 땅을 가진 적이 없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잘라버려요. 5,000년 내 땅을 목마르게 신음하며 기다려온 농민들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다. 토지대금을 150% 반으로 쳐냅니다. 3년만 소작료를 내면 4년째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자기 땅을 헐값에 처분하게 된 지주 양반들이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 농민 세력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농민과 이승만 정부가 한 팀이 됩니다. 국회와 양반 지주가 한 팀이 돼가지고 5,000년 만에 과연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 문제로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벌입니다. 이때 제일 맹렬하게 활동했던 단체가 농민총연맹. 우리나라 좌파들이 역사 어떻게 왜곡하냐면요, 이승만은 기득권 세력과 같이 붙었고 이 좌파, 좌익들이 농민, 민중의 벗이었다 라고 가르치는 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 토지개혁에 앞장섰던 이승만 정부와 이 농민총연맹이란 단체는 우파 반공 농민 조직이었습니다. 농민총연맹이 만들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가서 연설까지도 했던 단체였습니다. 이 농총에서요, 국회의원 제공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 성명서 내용이 포고문입니다. 전쟁 선언이에요.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적을 뚜렷이 보았으며 적은 얼마나 노회하고 교활하고 후한무치하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이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는 민족도 국가도 대의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노라. 농민들이 국회에 선전포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을 뚜렷이 보았으며 적은 얼마나 노회하고 교활하고 후한무치하고 이기적이며 배탈적이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는 민족도 국가도 대의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노라. 1948년에 농민단체가 국회에다 대고 발표한 성명서인데 이거를 2017년에 대한민국 국회에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듭니다. 농총이 또 국회의원들을 아주 협박을 합니다. 우리는 국회의 일거일동을 기록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 엄연한 사실이 방방곡곡의 농민들에게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알려진 날이 올 것을 부원하여 둔다. 이 국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회를 위한 국회, 자신들을 위한 국회, 이건 민족도 국가도 애국심도 민족애도 없고 그저 정권 잡고 자기들끼리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다가는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으름장입니다. 농민과 이승만 정부가 한 팀이 됐어요. 지주와 양반이 중심이 된 국회를 압박합니다. 결국 국회가 견디지 못하고 토지개혁 법안이 이승만 정부의 제안처럼 토지대금 한 해 수확량을 100%로 할 때 150%로 통과됩니다. 이 토지개혁의 결과 우리나라 전 농토의 95.7%가 자작토가 됩니다. 95.7%의 농지를 머슴이 아니고요, 농민들이 소유가 돼서 경작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농지개혁의 성공 사례로 불리는 우리를 식민지 노예로 삼았던 일본의 자작지 비율이 90%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보다 그 일본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대한민국이요, 농지개혁은 90% 대 95.7% 훨씬 잘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의 탄생과 더불어 시도된 5천년 역사 최초의 개혁, 농지개혁의 역사입니다.
저 이승만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이 이렇게 논평하셨습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양반제도 근절의 최대 요인이다. 이제 머슴, 상놈, 양반이 아닌 소장농들이요, 자기 땅을 갖게 됐어요.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반에게 더 이상 굽실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줌으로써 신분 차별을 철폐한 것이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인간 해방입니다. 2006년판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세계 경제발전 보고서 월드 디벨롭먼트 레포트라는 걸 발표합니다. 20세기 어떤 나라는 경제가 막 발전해요. 어떤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가 발전하고 쇠퇴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추적해 봤더니 농지개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농지개혁을 잘해서 농민들에게 골고루 땅이 분배되면요, 내가 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거둔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가족의 것이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해요. 다 같이 열심히 일하니까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 공산주의 국가 북한처럼요, 농지개혁한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땅을 뺏어요. 무조건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뺏어갑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가난으로 평등해져요. 굶주림과 빈곤으로 평등해져요. 이런 나라에서는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일을 안 하니까 경제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월드뱅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세기 농지개혁 제일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경제성장이 제일 많이 일어난 나라도 대한민국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최성재라는 분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개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개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었는지 저는 수많은 강연 현장에서 직접 그 증인들을 만나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 강연하고 다니면요, 이 농지개혁에 대해서 참 그 증언을 들려주려고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제일 많았어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만 아마 책이 여러 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에서 강연을 마친 다음에 지주 양반의 후손이었던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 동네에 이렇게 조금 높은 언덕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어린 손주 손을 붙들고 데려갔다는 거야. 그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래서 딱 둘러봤더니 아주 광활한 농토가 펼쳐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이 넓은 땅이 다 앞으로 네 거가 될 거다. 그 동네의 유일한 대지주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상놈, 하인, 하녀, 아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뭐 하녀 그러면 식모 이 정도만 알았는데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녀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밥하는 식모가 있고 반찬하는 찬모가 따로 있고요. 아침에 세수물 떠다주고 세수시키고 목욕시켜주는 하녀가 또 따로 있고 바느질하는 하녀가 또 따로 있고 그 집안에 집안 살림 돌보는 하인 하녀만 수십 명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6살 꼬마 시절에 할머니한테 회초리를 맞았대요. 왜 맞았냐면은 그 동네 양반 지주는 혼자입니다. 심심해갖고 옆집 아이랑 뛰놀았는데 그 아이는 상놈의 자식이었겠죠. 머슴 자식하고 양반집 도령이 서로 야자 반말하면서 뛰노는 모습을 보고 이 할머니가 손주를 불러다 회초리를 치면서 저 아래 것들하고 어울리면 못 쓴다고 버릇 없어진다고 아주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나봤더니요, 어제까지 반말하던 친구가 같이 뛰어들 개구쟁이가 고개를 숙여서 도련님 오셨어요?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친구 얼굴을 봤더니요, 아주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퉁퉁 부었더랍니다. 상놈이랑 놀았다고 양반집 도령이 회초리 맞았으니 그 머슴 아이는요, 양반집 도령한테 반말 쓰고 놀았다고 부모한테 거의 뭐 그냥 얻어 터진 거죠. 그 어린 마음이면 그때 슬펐대요. 같은 친구인데 같이 뛰놀아도 되는데
왜 친구하고도 못 놀게 만드나? 이건 정말 잘못됐다. 6살 꼬마 시절에 그런 느낌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부모님들 표정이 안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통곡을 하더니요. 그 다음날 거리에 딱 나갔어요. 평상시에는요. 이 어린 양반집 도령이 길을 가면은 동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머슴 아래 것들이 도련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는데요. 그날 아침에 딱 나갔더니요. 이 머슴들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본체 만취하더니 길에다 침을 탁 뱉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농지개혁이 실제로 적용된 날입니다. 상놈들이 이제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뭐하러 양반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초상이 난 것처럼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 그 지역에서 못 살고 땅이 다 머슴들한테 돌아갔으니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분이 눈물이 글썽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농지개혁으로 대대로 대지주였던 우리 집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서 국민들을 먹여 살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위대합니다. 머슴의 후손들도 제가 참 많이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머슴으로 가난하고 머슴이 무슨 글자를 읽을 줄 아나요? 평생 멸시당하고 초대받고 그랬던 분이 땅이 생기니까요. 비가 내리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시고 자기 땅에서 주무셨대요. 식구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비 오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내 땅에 누워있으니 비를 맞아도 좋다. 여러분 농민들이 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렬해요. 그 땅이 신체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아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의 땅 계속 머슴으로 붙여서 먹고 살다가 이제 내 땅이 생겼으니까 그 땅에서 비를 맞아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머슴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누워갖고 며칠 바깥 출입을 못 하셨대요. 임종이 가까워왔는데 가족들한테 부탁해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키셨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배받은 머슴이 지주가 돼서 갖게 된 땅, 그 땅을 마지막으로 가족들 부축받으면서 한 발자국 걷고 좀 쉬고 한 발자국 딛고 조금 쉬고 겨우겨우 부축받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자기 땅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을 지켜야 된다. 나는 머슴이라 못 먹고 못 배웠지만 너는 여기서 열심히 농사 짓고 이래서 너는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너는 이 애비처럼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 머슴이었던 아버지의 추억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국민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농지개혁을 연구한 대표적인 작품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989년에 펴낸 농지개혁사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요 집필자였던 김성호 씨가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전국의 농민들을 만났어요. 이 농지개혁사를 연구하는 분에게 전국의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덕분에 우리 농사꾼들이 처음으로 쌀밥을 먹어보게 되었다. 참 이 땅에 가난하고 핍박받던 농민들이 위대한 건국 대통령에 보내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5,000년 동안 농민들이요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갖고 벼를 만들어내고도 쌀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래 것들이 무슨 쌀밥이에요. 보리밥이나마 밥 굶지 않으면 다행이죠. 보릿고개 넘다가 수많은 농민들이 실제로 굶어 죽었습니다. 그 역사가 자그마치 5,000년이에요. 평생을 바쳐서 쌀을 생산하면서도 쌀밥 못 먹었던 농민들이 이승만 박사 덕분에 쌀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것이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인간 해방의 업적입니다. 2017년 이 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위대한 개혁으로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